오늘 이야기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일본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가까운 후쿠오카나 오사카, 혹은 도쿄로 말이죠. 여행을 가서 거리를 걷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리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사람들은 참 친절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은 저렴한데 퀄리티가 엄청나고요. 식당에 들어가도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숙소에 돌아와서 뉴스를 켜거나 한국에 돌아와서 경제 기사를 보면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잃어버린 30년이다. 경제가 망가졌다. 노인대국이다. 빈집이 넘쳐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경제는 망했다는데 왜 일본 사람들의 삶은 저렇게 평온해 보일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도대체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요즘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성장이 멈춰버린다면 그때 내 월급은, 내 아파트는, 그리고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미리 보기 교과서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저성장 시대에 내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아보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가이드입니다. 막연한 공포감은 내려놓으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시죠. 먼저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이렇게 조용하고 정적인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였습니다. 당시 일본 도쿄의 밤거리는 잡히지 않는 택시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만엔짜리 지폐를 흔들 정도였다고 하죠. 소니 워크맨이 전 세계 청소년들의 주머니를 점령했고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미국 영화를 보면 미래의 악당이나 거대 기업이 일본계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을 정도로 일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동네 1등 가게 일본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옵니다.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옆 가게였던 미국이 화가 난 겁니다. 미국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물건값이 너무 싸서 우리 물건이 안 팔리잖아. 오늘부터 강제로 가격표 바꾸고 환율 올려. 이것이 바로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강제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00만 원 하던 도요타 자동차가 하루아침에 200만 원이 된 셈이죠. 가격이 오르니 당연히 수출이 안 되고 기업들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기업과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아주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금리를 대폭 낮춰서 돈을 풀어버린 겁니다. 수출이 힘드니까 내수라도 살려보자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풀린 돈이 공장을 짓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다른 곳에 눈을 돌립니다. 어차피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이 돈으로 땅이나 사자, 주식이나 하자. 네, 그렇습니다. 갈곳 잃은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블, 거품 경제의 시작입니다. 이때 거품이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1989년 도쿄 긴자거리의 땅값은 평당 얼마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지 한 장 크기의 땅이 몇 천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당시 도쿄에 있는 왕궁 부지, 그 땅 하나의 가격을 합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사고도 남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도쿄의 점 하나가 미국 서부 전체와 맞먹는 가치라니. 이건 숫자가 아니라 그냥 환상이고 신기루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습니다. 199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 거대한 거품은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런데 자산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이후 일본 사람들에게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바로 디플레이션 심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백화점에 갔는데 내일 세일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옷을 사실 건가요? 당연히 안 사겠죠. 하루만 기다리면 더 싸지니까요. 일본 경제가 딱 이 짝이 났습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물건값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오늘 안 사면 내일 더 싸질 텐데 왜 사? 소비가 멈추니 기업은 돈을 못 벌고 기업이 돈을 못 버니 월급이 안 오르고
월급이 안 오르니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겪은 고통의 실체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일할 사람과 물건을 사줄 사람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버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중위 연령, 그러니까 국민을 나이 순으로 쭉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50세에 육박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절반이 50대 이상이라는 뜻이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입니다. 젊은이들은 취업난과 사회적 압박에 지쳐 스스로 방 안에 갇히는 히키코모리가 되거나 아예 사회에서 증발해버리는 조아츠, 즉 증발해버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활력을 잃은 사회, 늙어가는 국가. 이것이 일본 경제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은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세계 3, 4위를 다투는 부자 나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는 깨끗하고 사회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빚의 성격이 다릅니다. 일본 국가부채가 엄청나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GDP 대비 200%가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 빚을 누가 빌려줬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의 나라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과 일본 은행들이 빌려준 겁니다. 쉽게 말해 옆집 아저씨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엄마한테 돈을 빌린 셈이죠. 엄마가 아들 망하라고 당장 돈 갚으라고 독촉하진 않겠죠? 그래서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물밖에서 벌어오는 돈입니다. 일본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었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토요타, 소니, 닌텐도 같은 기업들을 보세요. 일본 안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팔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늙었지만 일본의 기업과 자본은 해외로 나가서 여전히 펄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일본은 일해서 버는 돈보다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은퇴한 부자 노인 같은 나라가 되어 현재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일본 이야기를 꺼낸 진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한국은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요.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는 것도 일본의 버블 당시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일본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탄탄하지도 않고 기축통화국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가 온다면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더 춥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손 놓고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역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미리 답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실패와 성공을 보며 우리는 개인의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신을 거두셔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도쿄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론 한국 부동산이 당장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전 재산이, 내 노후 자금의 100%가 아파트 한 채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만 쥐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일본의 보통 사람들은 버블 붕괴 이후 무서워서 예금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글로벌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미국 주식은 수십 배가 올랐습니다. 예금 통장에만 돈을 넣어둔 일본인들은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셈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은 잠시 피난처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내 자산을 불려주지는 못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물 밖으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은 건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개인도 똑같습니다. 내 몸은 한국에 살고 내 월급은 원화로 받지만 내 자산의 일부는 반드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S&P 500 지수 투자가 되었든 글로벌 1등 기업의 주식이 되었든 달러 자산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튼튼한 달러 자산과 글로벌 우량주입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흔들릴 때 튼튼한 미국 땅이나 전 세계 시장에 닻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스마트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그들에게는 아픈 역사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참고서입니다. 그들은 준비 없이 맞이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성장이 멈추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준비하세요. 막연히 한국 경제에 걱정만 하면서 뉴스 댓글 달 시간에 내 자산이 한국 안에만 갇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산의 영토를 넓혀가세요. 성장이 멈춘 세상에서도 부의 기회는 늘 존재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놓쳤던 기회를 잡을 겁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대비한다면 다가올 미래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일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투자 시야가 조금이라도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경제, 불안한 미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가장 든든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쉽고 명쾌한 경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고 불려줄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